야, 빈관 하나하나 다 열어봐. 피 흘리며 이쪽으로 들어온 거 분명히 봤어.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영안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관 속에 누운 세령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체인 척 하세요. 지금 천 덮을 거니까 절대로 눈 뜨면 안 됩니다. 남자는 세령의 창백한 얼굴 위로 하얀 천을 덮고는 태연하게 관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관 밖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대화. 관리인 양반, 여기 방금 들어온 시신 말고 숨어든 여자 없었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세령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한성그룹이 20년 전 짓밟아버린 협력업체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한 남자와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받은 여회장.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기적 같은 인연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자정이었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절벽도로 위로 세령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허공을 비추는 순간 어둠 속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 왔습니다. 쾅! 충격음이 계곡을 가득 채웠죠. 세단은 가드레일을 박살내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차체는 바위에 부딪히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겨진 차 문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손이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세령이었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과 뒤섞여 턱 아래로 뚝뚝 떨어졌지만 세령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차가운 땅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비탈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바위 뒤에 숨었고 손전등 빛이 자신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죠. 손전등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수행비서 박철준이었습니다. 세령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철준은 귀에 전화기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박철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네, 한상무님. 흔적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한상무. 한재혁이었습니다. 세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바위에 등을 붙인 채 무릎 사이로 두 손을 끼우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30년이었죠. 자식처럼 아끼며 곁에 두었던 조카였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온 비서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령에게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죠. 세령은 박철준의 손전등 불빛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틈을 타 몸을 낮추고 비탈 아래 급류 쪽으로 기어 내려갔어요. 발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령은 이를 악물고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급류가 세령의 몸을 낚아채 하류로 밀어냈어요. 숨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물이 귀와 코를 틀어막고 온몸을 뒤집어 놓았지만 세령은 두 손으로 물살을 가르며 버텼습니다.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을 무렵 세령의 손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붙잡았어요. 하수 배출구 옆 낡은 철 사다리였죠. 세령은 온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지상으로 기어오른 세령의 눈앞에 대학병원 건물 외벽이 보였어요. 비상구 표시등의 붉은 빛이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령은 몸을 끌 듯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섰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무작정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발자국마다 물이 고였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 빛이 세령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어요. 지하 계단을 발견한 세령은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계단 끝에는 묵직한 철문이 하나 있었죠. 문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영안실 관리구역, 관계자 외출입 금지. 세령은 잠시 그 팻말을 바라보다가 철문의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차갑고 낮은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인 묘하게 고요한 공간이었죠. 세령은 철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안쪽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 아래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령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세령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죠.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젖어서 몸에 달라붙은 옷, 그리고 숨을 참으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 남자는 천천히 복도 저편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구두 굽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계단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죠.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였어요. 남자는 두말 없이 세령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시신 안치실 문을 힘껏 당겨 열었죠. 들어가요.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세령은 그 남자의 눈을 1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는 나무관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빈 관이었습니다. 남자가 세령의 어깨를 눌렀어요. 누우세요. 빨리. 세령은 그 관 속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등이 닿는 순간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남자가 흰 천을 세령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소리 없이 닫았죠. 어둠이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세령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2명, 아니 3명이었죠. 방금 여기로 들어온 사람 없었어.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낮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신원 미상 시신 들어왔어요. 검치 중이에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비켜. 확인만 하면 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관 바로 옆에서 멈췄어요. 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아, 진짜요.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기가 실렸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분인데 이러시면 나중에 민원 들어와요. 책임질 겁니까, 지금?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발소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데 찾아봐.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한참이 지났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령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뜰 수가 없었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갔습니다. 세령은 그때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눈 안으로 쏟아졌어요. 남자가 세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죠.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령은 그 손을 잡고 관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자가 세령의 팔을 붙들었죠. 세령은 그 손을 뿌리치려다 멈췄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남자는 세령을 당직실 안쪽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죠. 세령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추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령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남자가 머그컵을 들고 왔습니다. 믹스커피였죠. 봉지째 뜯어넣은 싸구려 커피였어요. 세령은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죠. 지독하게 달고 지독하게 뜨거웠어요. 세령은 컵을 붙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 뒤가 뜨거워졌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생각을 듣지 않았죠.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남자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낡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보온 도시락을 조용히 열었죠. 그것이 강민우와 오세령의 첫 번째 밤이었어요. 신이 새벽 4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민우는 당직실 구석 사물함을 열어 청소업체 작업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여성용은 아니었지만 사이즈가 작은 편이었죠. 민우가 작업복을 세령 쪽으로 밀었습니다. 갈아입으세요. 지금 입고 나가면 바로 눈에 띄어요. 세령은 작업복을 내려다보다가 받아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세령은 작업복 위에 민우의 작업용 점퍼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모자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세령이 모자를 받아 눌렀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강민우입니다. 몇 년 됐어요, 여기? 6년째입니다. 세령은 더 묻지 않았어요. 민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복도를 걸어 환경미화원 출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배출 담당 미화원들이 카트를 끌고 드나드는 뒷문이었습니다. 민우가 뒷문 밖을 살핀 후 조용히 손짓했어요. 세령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죠. 민우는 도로 쪽으로 세령을 이끌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어요. 뒷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는 사람 집으로 가세요. 본인 집이랑 회사는 피하고. 세령이 택시에 올라타며 민우를 돌아보았어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민우는 뒷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세령은 뒷유리창 너머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다시 병원 뒷문 안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령은 시선을 거두어 앞을 바라보다가 점퍼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걸렸죠.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사원증이었어요. 코팅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사원증이었죠. 소속은 세진건축이었고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세령의 손이 멈췄어요. 세진건축. 그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죠. 20년 전 한성그룹이 단가 조정을 이유로 무너뜨린 협력업체들의 목록 가장 위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세령은 사원증을 뒤집어 보았어요. 사진 속 민우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눈빛이 반짝였죠. 지금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택시가 새벽 도심을 달리는 동안 세령은 그 낡은 사원증을 두 손으로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유리창에 세령의 창백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자신을 살린 남자가 원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 한복판을 천천히 눌러왔죠. 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오세령이 멀쩡히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죠. 청소업체 작업복은 벗었지만 이마의 상처는 얇은 반창고로만 덮은 채였어요. 수행원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한재혁이 걸어오고 있었죠.
한재혁은 세령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세령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죠. 한재혁이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모 살아계셨군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세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재혁의 넥타이 매듭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죠.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재혁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세령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어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죠. 회장실 안에서 세령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우, 대학병원 영안실 관리인. 20년치 기록 전부 올려.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느 선까지 조사할까요? 세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비서실장이 나간 뒤 회장실은 조용해졌어요. 세령은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젯밤 가져온 낡은 사원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민우의 눈빛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죠. 세령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랍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사흘 뒤 비서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세령은 보고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손을 멈췄어요. 강민우 46세, 전직 건축사 사무소 재직, 부친 강덕수 세진건축 대표, 20년 전 한성그룹과의 하도급 계약 해지 이후 회사 부도,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 세령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죠.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중 몇 개는 세진건축이 뼈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변장이 필요했죠. 오후 늦게 단색 모자를 눌러 쓴 세령이 대학병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안실 철문 앞에 서자 어젯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독약과 차가운 금속 냄새였죠. 세령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세령을 보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조금 더 열어 세령이 들어올 수 있게 비켜섰을 뿐이었죠. 세령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찾아올 줄 알았죠. 민우가 철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세령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안에는 수표와 함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죠. 받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까. 민우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세령이 민우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려 하자 민우는 뒤로 한 발 물러섰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만지 알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세령이 봉투를 당직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진건축 알아요. 당신 아버지 일도. 민우의 등이 굳었어요. 세령이 계속 말했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도 이걸 받아줘요. 민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세령은 잠시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죠. 봉투가 찢겼어요. 민우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수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파트 등기 권리증도 산산이 찢겨나갔죠. 민우가 세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낮지 않았어요. 당신네 돈이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 될 것 같습니까? 세령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철문을 열었죠. 나가주세요. 세령은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세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도 오래 품어온 감정이었으니까요. 세령은 고개를 숙이고 철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날 밤 한재혁은 사설 탐정 2명을 세령의 뒤에 붙였습니다. 세령이 변장을 하고 병원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민우의 퇴근길을 따라 달동네 자취방까지 위치를 파악했죠. 한재혁은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천천히 훑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재혁이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툭 튕기며 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해. 황색 언론에 넘겨.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넘길까요? 한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죠.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 연하남 스캔들, 알아서 해.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성그룹 오세령 회장, 달동네 연하남과 비밀 만남, 취임 30주년 기념식 다음 날 변장하고 병원 지하로. 기사마다 세령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병원 계단을 내려가는 사진이었죠. 한성그룹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진이 세령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힌 건 오전 10시였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세령이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앉아. 앉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누구야? 왜 엄마가 그 사람 자취방에? 앉으라고. 세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진은 입을 다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령이 천천히 돌아섰죠. 그 사람은 엄마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유진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목숨을. 사고 났던 날 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엄마 지금 없어.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 어떡해요. 지금 주가가. 유진아. 지금 이사회가 난리가 났다고요. 유진아. 세령이 딸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유진이 멈췄어요. 세령이 말했죠. 엄마가 처리할게. 넌 그 사람한테 가지 마.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른 계획이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진이 민우의 자취방 골목에 나타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운전기사를 세워두고 혼자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문을 세게 두드렸죠.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작업복 차림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유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강민우 씨 맞죠? 민우가 문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오유진이에요. 오세령 회장 딸. 민우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문에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죠. 유진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빼곡히 붙은 도면들, 구석에 낡은 책상,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걸린 액자. 유진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민우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민우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유진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죠. 그 다음 순간
민우가 봉투를 유진의 손에 도로 쥐어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유진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강민우 씨, 오세령 회장한테 뭘 받으려고 그 사람 살린 거 아닙니다. 유진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럼 왜 살렸어요? 민우가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냥요. 유진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은 도면 하나를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도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냥이요. 그냥이라고요. 우리 엄마 인생이 지금 이 방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도면을 조용히 주워 올렸어요. 먼지를 털고 다시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가진 게 돈뿐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죠. 민우는 유진을 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고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 버렸죠. 골목 밖으로 나오는 유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세령은 저택 대신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세령은 오래 망설이다가 계단을 내려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세령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옆으로 비켜섰죠. 세령이 들어왔어요. 민우가 수건을 꺼내 세령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세령은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낮에 유진이 밀어버린 도면이 다시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세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이 왔다 갔죠. 민우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왔다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별말 없었습니다. 세령은 민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세령은 벽의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덕수 대표의 사진이었어요. 세령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가 전기포트 손잡이를 쥔 채 굳어버렸죠. 세령이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령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았죠. 한참 뒤에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세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가 벽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죽으면서도 억울하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우가 믹스커피 2잔을 타서 하나를 세령 옆에 내려놓았어요. 세령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영안실에서 마셨던 그 커피와 똑같은 온도였죠. 민우는 방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좁은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무게를 나누어지고 있었어요. 골목밖 어둠 속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저마다 마이크를 들고 입구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어요. 오세령 회장 스캔들, 경영 판단력 상실 의혹, 한성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 회장 해임안 상정 예정. 포털 화면마다 굵은 글씨가 도배되어 있었죠. 그 시각 세령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정 부회장 측에서 이사 7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이사회에서 회의만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고요. 세령이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가짜 진단서는 이미 제출됐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령이 짧게 웃었어요.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죠. 정도연이 직접 움직였군.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상무와 정 부회장이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빌딩 숲을 일구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 30년이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령이 창유리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지금 어디 있어?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늘 새벽에 경찰이 강민우 씨를 연행했습니다. 세령이 손을 거두며 돌아섰죠. 무슨 혐의로? 스토킹 및 협박이라고 합니다. 한 상무 측에서 고소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세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민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죠. 접견 신청을 해온 변호인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강민우 씨 접견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접견실로 가는 복도에서 교도관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방금 취소됐다고 연락 왔네요. 민우가 교도관을 바라보았어요. 취소요. 위에서 접견 불허 결정 났다고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유치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눈을 감았죠. 정도연의 손이 여기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세령은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책상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죠. 누를 수 있는 번호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유진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부탁할 거 있죠. 세령이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6년 동안 영안 씨를 지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령의 눈이 가늘어졌죠. 네가 어떻게... 어젯밤에 그 사람 방에서 봤어요. 벽에 붙은 도면들이요. 전부 우리 그룹 건물들이었어요. 그냥 도면이 아니었죠. 20년 전 건물들이었어요. 세령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유품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안실에.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령이 입을 열었어요. 위험해. 유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엄마가 살아있는 것도 원래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날 밤 12시가 넘었을 무렵 유진은 혼자 대학병원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청소업체 조끼를 걸치고 머리를 모자 안으로 밀어넣은 채였어요. 영안실 철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없는 영안실은 더 조용하고 더 차가웠어요. 유진은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 안치용 냉동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유진은 하나씩 아래쪽을 훑었어요. 냉동고 아래 바닥, 선반 틈새, 벽과 선반 사이. 한참을 뒤지다 가장 안쪽 냉동고 아랫부분에서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유진이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잠금 장치가 녹슨 오래된 가방이었죠. 유진은 가방을 끌어당겨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죠.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안고 서둘러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세령의 저택 서재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였어요. 유진이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첫 번째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어요. 두 번째 목소리에서 세령의 손이 플레이어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도연이었어요. 20년 전의 정도연 목소리였죠. 세진 건축 쪽에는 내가 직접 연락할게. 계약 해지 통보하고 잔금도 안 줘. 버티면 법적으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잔금이 꽤 되는데요. 강 사장이 그 돈 없으면 망하는 거 알아. 그게 목적이잖아. 잠시 끊겼다가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처리하고 나면 그쪽 부지 우리가 헐값에 가져올 수 있어. 테이프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이걸 다 녹음해놨던 거야. 세령은 플레이어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죠. 정도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과 20년을 살았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잤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전화를 하던 그 시각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령이 눈을 떴습니다.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이사회에 가져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도연이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장 직무정지 및 대행체제 전환입니다. 표결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세령이었습니다. 정도연의 눈이 흔들렸죠. 세령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시작하죠. 정도연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건은 알아요. 나 해임하려는 거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령이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작은 스피커를 회의실 한가운데 올려놓았어요. 정도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욕이 스쳤죠. 세령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진 건축 쪽에는 내가 직접 연락할게. 계약 해지 통보하고 잔금도 안 줘. 정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거 어디서? 세령이 손을 들어 정도연을 막았어요. 테이프는 계속 흘러나왔죠.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세령이 테이프를 멈추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걸 목숨 걸고 녹음해놨어요. 그 아들이 6년 동안 영안실을 지키며 찾아다닌 거고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정도연이 뒷걸음질을 쳤죠. 세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표결은 필요 없겠죠? 수사관 한 명이 정도연 앞에 서며 말했어요. 정도연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세령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죠. 세령은 정도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한재혁도 또 다른 수사관에게 팔을 붙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이 연행되면서 세령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세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세령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죠.
세령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소리였죠. 그날 오후 늦게 민우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혐의가 소명됐다는 통보와 함께였어요. 민우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렸던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강민우 씨. 세령의 목소리였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방 찾았다고요. 유진이가 찾았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6년을 영안실에서 보냈어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죠. 세령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민우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은 풀렸으니까 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우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분노가 삶을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좋은 집은 사람을 품는다. 민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끈적하지 않고 무겁지 않았어요. 그냥 불어왔죠. 민우는 트럭 짐칸에서 공구 상자를 내리며 눈앞에 펼쳐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담이 반쯤 무너졌고 지붕 한쪽은 기와장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문 틀은 삭아서 손만 대면 부스러질 것 같았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민우는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어요. 오래 비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뼈대는 살아 있었죠. 민우가 손으로 돌담 한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칠 수 있어? 그 말이 집을 향한 건지 자신을 향한 건지는 민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민우가 제주도로 내려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 날 민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꾸렸어요. 반지하 자취방에는 건축 도면들과 아버지 수첩 한 권만 남겨두고 나왔죠. 아니, 수첩은 가져왔습니다. 그것만큼은 놓고 갈 수 없었어요. 제주 서쪽 끝 작은 마을에 폐가로 나온 집을 싸게 계약했고 민우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돌을 쌓고 썩은 나무를 걷어내는 동안 머릿속이 비어갔어요. 그게 좋았죠. 서울에서는 머릿속이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장을 손보던 오전이었어요.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죠. 돌담 앞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도 아니었고 구두도 아니었습니다. 편한 면바지에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죠. 손에는 반찬통이 몇 개 들려 있었어요. 오세령이었습니다. 민우는 지붕 위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세령이 돌담 앞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고? 유진이한테 물었죠.
민우가 지붕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요? 세령이 반찬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밥 먹어야죠. 일하면서. 민우는 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오세령이 아니었어요. 카리스마도 날선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통을 들고 서 있는 조금 어색한 표정의 여자였죠. 민우가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싫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령이 돌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뭔데요? 세령이 마당을 둘러보다가 잡초 더미를 발로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여기 잡초 뽑을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빠르잖아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령이 반찬통을 마루 끝에 올려놓고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흰 손에 흙이 묻었죠. 민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장갑을 하나 꺼내 세령 쪽으로 던졌습니다. 세령이 바닥기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점심이 됐어요. 세령이 가져온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무생채였어요. 민우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죠. 직접 한 거예요. 세령이 된장찌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한테 배웠어요. 어젯밤에. 민우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먹었어요. 짰습니다. 조금 짰지만 먹을 만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짜네요. 세령이 찌개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많이 짜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민우가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찌개에 말며 말했죠. 밥이랑 먹으면 돼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이미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령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마당 앞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잡초를 반쯤 뽑아낸 마당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죠.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령은 매일 왔어요. 첫날은 반찬을 들고 왔고 둘째 날은 페인트 붓을 들고 왔습니다. 셋째 날은 아예 작업 장갑을 끼고 왔죠. 민우가 돌담을 쌓으면 세령이 돌을 날랐어요. 민우가 창문 틀을 교체하면 세령이 못을 집어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쉬지 않았어요. 민우가 창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손 안 다쳤어요. 세령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물집 생겼어요. 보여봐요. 세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세령의 손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공구 상자 안에서 반창고를 꺼내 세령의 손가락에 붙여주었어요. 세령은 민우가 반창고를 붙이는 동안 민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오래 그리고 많이 일한 손이었죠. 세령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 손이랑 내 손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민우가 반창고를 다 붙이고 세령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비슷해질 거예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이미 돌아서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세령은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무렵 서울에서는 한재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난 한재혁은 최전무를 불렀어요. 한재혁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세령 이 여자 제주도에서 뭐하고 있어? 최전무가 보고했어요. 영안실 관리인 강민우와 함께 폐가를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혁이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했죠. 재단 자금 거는 가짜 증거 만들어놨습니다.
세령 회장이 재단 설립 준비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넘기면 됩니다. 한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넘겨. 그리고 나는 직접 내려갈게.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내려가신다는 건? 한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음 날 아침 제주도 마을 어기 슈퍼마켓 앞에 신문이 펼쳐졌습니다. 한성그룹 오세령 전 회장, 재단 설립 준비금 횡령 의혹.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돌려보며 수군거렸어요. 세령이 시장에서 두부를 사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상인 하나가 세령을 보더니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어요. 어제까지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죠. 세령은 두부를 계산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담벼락에 낙서가 적혀 있었어요. 사기꾼은 꺼져라. 세령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마당에서 돌담을 쌓고 있었어요. 세령이 두부 봉지를 마루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났어요. 민우가 돌을 내려놓고 세령을 바라보았어요. 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돈 횡령했다고. 한재혁이 만든 거겠죠. 민우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흔들려요. 세령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이요. 많이. 민우가 세령 옆에 앉았어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곁엔 내가 있어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우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세령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가 말했어요. 고마울 거 없어요. 같이 고치는 거니까. 세령이 물었습니다. 집 말하는 거예요. 민우가 짧게 대답했죠. 그것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어요. 이틀 뒤 밤이었습니다. 민우와 세령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당 쪽에서 자재 창고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창고 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이 자재 창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세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우 씨. 그때 창고 문 옆에서 사람 하나가 뛰쳐나왔습니다. 한재혁이었어요. 한재혁이 세령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겠어, 고모. 세령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한재혁의 소나기가 조여들었어요. 민우가 달려들었습니다. 한재혁과 민우가 뒤엉켜 마당 바닥을 굴렀어요. 불길이 창고 지붕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공사 중이던 비계 구조물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한재혁을 밀어붙였어요. 한재혁이 비계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민우가 쓰러진 한재혁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한재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손 안 놓으면 가중 처벌. 그거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 사람들이 불길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죠. 세령이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우의 팔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어요. 세령이 민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쳤잖아요. 민우가 한재혁을 제압한 채 세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불길이 밝혀주는 마당 안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재혁은 그 자리에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가 취소됐고 이번엔 방화와 감금 혐의까지 더해졌죠. 불길은 마을 사람들이 합세해 진화했어요. 자재 창고 한쪽이 까맣게 그을렸지만 집 본체는 멀쩡했습니다. 민우가 그을린 창고 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치면 돼요. 세령이 민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또 고쳐요. 민우가 세령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세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나온 웃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상인 하나가 생수병을 민우에게 건네며 말했죠. 많이 놀라셨겠다. 괜찮아요. 민우가 생수병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죠. 봄이었습니다. 제주도 서쪽 끝 마을에 유채꽃이 피었어요. 노란 꽃밭이 돌담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죠. 세진 건축학교 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현판 한쪽을 잡고 있었고 마을 청년 둘이 반대편을 받쳐주었어요. 세령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왼쪽이 조금 낮아요. 민우가 현판을 조금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요. 조금 더. 이제요. 됐어요. 민우가 못을 박았습니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현판이 단단히 걸렸죠. 세진 건축학교. 민우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령도 나란히 서서 올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우의 아버지 이름 석자가 들어간 학교였습니다. 강덕수 대표가 평생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민우는 아버지 수첩에서 읽었어요. 언젠가 건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령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강 첫날 22명의 학생이 교실에 앉았어요. 제주 토박이 청년들도 있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어요. 23부터 40 넘은 학생까지 있었죠. 민우가 교단 앞에 섰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한 문장을 썼어요. 좋은 집은 사람을 품는다. 민우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전부예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느껴야 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느끼는데요? 민우가 그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을 먼저 봐요. 집보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죠. 집이 왜 필요한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령은 교실 뒤쪽 창가에 기대어 서서 민우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우가 말할 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멀뚱하게 앉아있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세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교정 한쪽에 심어놓은 어린 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오래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죠.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두 사람의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오전에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낡은 집을 고치는 실습이었죠. 세령은 재단 운영을 맡았습니다. 장학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챙기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장 시절에는 수천억짜리 계약을 다루면서도 늘 긴장이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장학금 몇백만 원을 집행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유진이 제주도에 내려온 건 개강 이틀 뒤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유진이 학교 마당에 서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죠. 다큐멘터리 찍을 거예요. 세령이 손을 들어 카메라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찍지 마. 엄마가 주인공인데 얼굴을 왜 안 찍어요? 주인공은 나 아니야. 학생들이야. 유진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어요. 둘 다 찍으면 되잖아요. 민우가 공구 상자를 들고 지나가다가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찍어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좋은 기록 남잖아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우가 세령을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세령은 카메라를 막던 손을 내렸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직접 지은 집이 마을 한켠에 완성됐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죠. 지붕은 낮고 마당은 넓었어요.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텃밭을 넉넉하게 만들었고 부엌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높이로 설계했습니다. 완공식 날 할머니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죽어도 되겠다.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죠. 학생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다들 따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죠. 세령은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는 유진 옆에 서 있었어요. 유진이 카메라 눈을 들이댄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요. 세령이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안 울어. 눈물 나오잖아요. 바람이 들어간 거야. 유진이 피식 웃으며 카메라를 다시 들었죠. 세령은 눈가를 한 번 더 닦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할머니 손을 잡은 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22명이 그 수천 명보다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유진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 학교가 문을 연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목은 영안실에서 핀 꽃이었습니다. 유진이 올리고 사흘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죠. 일주일 뒤에는 500만이었어요. 세령과 민우가 폐가를 고치고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과 밥을 먹고 마을 할머니 집 완공식에서 박수를 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다. 재벌 회장이 맨손으로 잡초 뽑는 거 처음 봤다. 강민우 교장 선생님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령이 댓글을 읽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뭐래요? 별말 다 하던데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 민우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궁금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민우가 말했어요. 궁금하긴 한데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세령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 말이 맞네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세령을 위해 만들어준 온실이 저녁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안에는 제주 들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세령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죠. 겨울이 오기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정원 한켠 평상 위에 앉아 아버지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세령이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 읽어요?
민우가 수첩을 세령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집 설계 아이디어를 그려놨어요. 평생? 세령이 수첩을 들여다보았어요. 빽빽한 글씨와 함께 작은 평면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외로운 사람이 덜 외롭게 느끼는 집. 그런 집을 짓고 싶다. 세령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민우 씨 닮았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닮은 거죠. 세령이 수첩을 민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둘 다 닮은 거예요. 민우가 수첩을 받아 덮었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세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 관 뚜껑 열어줄 거예요. 세령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죠. 세령이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문 열어줬을 때, 응, 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민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령의 어깨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을 뿐이었습니다. 세령도 민우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별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정원의 들꽃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만들어준 온실 안에서 세령이 심은 야생화들이 저녁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제주도의 밤이 두 사람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진 건축학교가 두 번째 입학생을 맞이하던 그 무렵이었어요. 세령의 스마트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죠. 세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세령 회장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박철준의 아내예요. 세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철준. 그날 밤 절벽도로에서 한재혁과 통화하던 수행 비서였죠. 세령이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회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세령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 쪽에서 민우가 물을 주는 소리도 들렸죠. 세령이 말했습니다. 어디예요?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은 낡고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세령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철준은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령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 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령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박철준이 눈을 떴습니다. 세령을 보자 눈가가 떨렸어요. 박철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세령이 말했어요. 왔어요. 박철준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이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알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령은 박철준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세령의 서류를 들고 다니던 손이었습니다. 세령이 말했죠. 용서해요. 박철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도 못하고 그냥 흘렀습니다. 박철준이 말했어요. 한 상무가 저한테 가족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 집 문제.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세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준이 이불 위에서 손을 더듬거렸어요. 아내 윤정숙이 얼른 봉투 하나를 집어 박철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철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세령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령이 봉투를 받았죠. 봉투 안에는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준이 말했어요. 한재혁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돈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 쪽 창고예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령이 쪽지와 열쇠를 바라보았어요. 박철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옳게 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령이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잘 쓸게요. 박철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기 소리만 병실 안에 울렸어요. 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철준 씨. 박철준이 눈을 떴죠. 세령이 말했어요. 편하게 가요. 인천 창고에서 나온 것은 현금과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류 뭉치 안에는 한재혁이 20년에 걸쳐 빼돌린 자금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세령은 서울에 올라온 김에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금 전액을 변호사를 통해 협력업체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공탁했어요. 보상 기금 공탁 소식이 뉴스에 나가던 날 저녁, 민우가 제주도 마루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령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세령이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요. 민우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세령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그거 밥이에요. 그럼 뭐예요? 간식이죠. 세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라면 끓여줘요. 민우가 말했어요. 사다 놓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령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아래로 제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었죠. 세령은 그 색깔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 걸려 있던 것이 마침내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령이 제주도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유진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죠.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세령과 민우 앞에 펼치며 말했어요. 다큐멘터리 2편 기획안이에요. 민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1편도 아직 현장 촬영 중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어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1편은 학교 이야기고 2편은 피해자 보상 과정 이야기예요. 세령이 화면을 보다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됐어? 유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죠. 엄마 보고 배웠어요. 세령이 말했어요.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못했는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차 끓여올게요.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유진이 세령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령이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이 말했죠. 행복해요. 세령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유진이 말했어요. 얼마만이에요? 세령이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온실 안에 들꽃들이 가득했어요. 민우가 매일 물을 주는 꽃들이었죠. 세령이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 세령이 유진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요. 부엌에서 민우가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무렵 서울 구치소 안에서 정도연이 면회를 신청했어요. 세령이 아니라 유진에게였습니다. 유진이 면회를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세령에게 물었죠. 세령이 말했어요. 가봐. 유진이 구치소 면회실에 앉았을 때 유리 너머 정도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도연이 수화기를 들며 말했어요. 왔구나. 유진이 수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뭐예요?
정도연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유진이 잠시 정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전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멈췄어요. 정도연이 말했죠. 잘 살아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면회실 문을 나서는 유진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제주도로 돌아온 유진이 세령에게 면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령은 유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정원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겠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세령이 말했어요. 미워하기엔 내가 살 날이 아까워. 그의 가을이 깊어질 무렵 정도연이 구치소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세령은 소식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죠. 민우가 옆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세령이 차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장례를 치러줘야겠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세령이 말했어요. 유진이가 싫어할 텐데. 민우가 말했죠. 유진이한테 물어봐요. 유진은 생각보다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요. 엄마가 하고 싶으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세령과 유진, 민우 셋이 서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세령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세령의 옆에 섰어요. 세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보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응. 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도연은 웃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처음 만났을 때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세령은 그 웃음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몸을 돌렸어요. 민우가 세령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죠. 세령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제주도 가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유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 복도를 채웠어요. 제주도 서쪽 마을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은은한 바닷바람이 새진 건축학교의 너른 마당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죠. 민우는 낡은 캠핑카의 타이어 상태를 살피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세령이 커다란 보냉 가방과 두툼한 지도 뭉치를 가슴에 안고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민우가 타이어를 발로 툭툭 치며 고개를 들어 세령을 바라보았죠. 짐은 빠진 것 없이 다 챙긴 거야? 세령이 보냉 가방을 캠핑카 뒷좌석 깊숙이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유진이가 보내준 밑반찬이랑 비상약까지 꼼꼼하게 다 넣었어. 당신 공구 상자는 챙긴 거지? 민우가 조수석 문을 시원하게 열어젖히며 구석에 놓인 공구 상자를 가리켰어요. 당연하지. 목수손에 연장이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해? 근데 정말 괜찮겠어? 이번엔 강원도 오지라 길이 험할 텐데 말이야. 세령이 민우의 듬직한 어깨를 툭 치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민우 씨, 나 제주도 마당에서 잡초 뽑던 오세령이야. 그 정도 길쯤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우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쿠르릉하며 낡은 엔진 소리가 마당 가득 우렁차게 울려 퍼졌죠. 캠핑카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마을 어귀를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길가에서 밭일을 하던 마을 주민들이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령도 창밖으로 손등을 내밀어 힘차게 흔들었죠. 이장님, 잘 다녀올게요. 우리 학교 좀 잘 부탁해요. 이장님이 호미를 든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걱정 말고 몸 건강히 잘 다녀와요. 거기 가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오고. 캠핑카가 해안도로를 타고 멀어지는 동안 세령은 조수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어요. 화려한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햇빛에 기분 좋게 그을린 얼굴이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핸들을 꺾으며 세령 쪽을 슬쩍 훑어보았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세령이 지도를 무릎 위에 넓게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참 멀리 왔다는 생각. 10년 전 그 차가운 영안실에서 당신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캠핑카 타고 강원도 산골에 갈 줄 꿈에나 알았겠어? 민우가 목청을 낮춰 허허하며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전혀 몰랐지. 시체인 척하라고 겁주던 여자가 내 아내가 돼서 같이 남의 집 고쳐주러 다닐 줄은 말이야. 세령이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꾹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여기 정선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야. 지붕이 다 썩어서 비가 줄줄 샌데 할머니들이 빗물 받으면서 화투 친다고 하더라고요. 민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앞길을 응시했습니다. 알았어. 거기 가서 지붕부터 싹 뜯어 고쳐주자고. 당신은 이번에도 보조 잘 서야 해. 세령이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하며 씩씩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강 목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며칠 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코끝을 아리게 할 만큼 무척 차가웠습니다. 낡은 경로당 지붕은 세령의 말대로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지붕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상태를 살피는 동안 세령은 마당에서 커다란 대야를 씻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신기한 듯 캠핑카 주변을 구경했죠.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세령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울서 온 양반들이 여기까지 웬일이라? 돈도 안 받고 집을 고쳐준다며? 세령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살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 남편이 솜씨 좋은 목수거든요. 오늘부터 비 안 새게 깨끗하게 고쳐드릴게요. 할머니가 세령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혀를 끌차며 안쓰러워했어요. 아이고, 양반집 마님처럼 고우신 분이 왜 이런 고생을 한대? 손 아까워서 어째. 세령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생은요? 저 이거 아주 좋아해요. 할머니, 이따 점심때 국수 한 그릇만 맛있게 삶아주세요. 지붕 위에서 망치 소리가 탕탕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썩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새 나무를 대는 동안 세령은 아래에서 연장을 건네고 나무 부스러기를 부지런히 치웠죠.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세령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민우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노인들이 민우의 솜씨를 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죠. 아따, 그 양반 손놀림 한번 매섭네. 아주 새 집을 만들어 놓네 그려. 민우가 땀을 훔치며 지붕 위에서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이제 장마가 와도 끄떡없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들이 가마솥에 감자를 찌고 국수를 삶아 작은 잔치를 벌였어요. 캠핑카 앞에 작은 평상을 펴고 세령과 민우는 마을 사람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민우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죠.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다 있네. 우리 경로당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
민우가 고기를 한 입 크게 씹으며 세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세령아, 당신이 가져온 된장이 맛있다며 할머니들이 난리야. 세령이 된장찌개를 푹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봐, 내가 제주도에서 직접 담근 보람이 있지? 어르신들,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정성껏 만든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세령의 손을 맞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령은 그들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밤이 깊어 캠핑카 안으로 들어오자 좁은 공간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가 낡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탔어요. 세령이 캠핑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오늘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 민우가 종이컵을 세령에게 건네며 그 옆에 나란히 앉았죠. 나도 그래. 영안실에서 당신 처음 봤을 땐 세상 모든 증오를 다 짊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저 할머니들보다 더 잘 웃네. 세령이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차가운 관 속에서 내 마음까지 꽁꽁 얼어 죽었겠지. 민우가 세령의 어깨를 굵은 팔로 감싸 안으며 다독였어요.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집을 짓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세령이 민우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적어놓은 글귀가 이제는 세령의 삶을 지탱하는 좌우명이 되어 있었죠. 세령이 나직한 목소리로 글귀를 읽었습니다. 좋은 집은 사람을 품는다. 민우 씨,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민우가 세령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 우리 내일은 저 아래 섬마을 분교로 가야 하니까 이제 일찍 자자. 다음 날 아침 세령은 캠핑카 창문을 활짝 열어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산 중턱에 걸린 안개가 햇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캠핑카가 마을을 떠날 때 할머니들이 보따리마다 옥수수와 감자를 싸들고 길목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다음에 꼭 다시 와야 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세령은 백미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캠핑카는 다시 길 위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의 섬마을, 경상도의 산골짜기를 돌며 두 사람의 여행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비를 만나 캠핑카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컵라면을 먹었고 때로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걸음을 멈췄죠. 유진이 보내오는 소식은 늘 반가운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유진이 밝은 얼굴로 다큐멘터리 편집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이거 영상 보고 사람들 반응이 난리야. 다들 눈물바다래. 세령이 화면을 보며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유명해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누군가가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면 그걸로 된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여기서 재단일 열심히 하고 있을게.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민우가 운전석에서 장난스럽게 고함을 쳤죠. 야, 오유진.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네 엄마가 나를 얼마나 부려먹는데. 세령이 민우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여행의 끝자락,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령은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죠. 과거 세령이 한성그룹 회장 시절
강압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고했던 한 가장이 낚시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세령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민우가 세령의 긴장을 눈치채고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이미 그때의 오세령이 아니잖아. 세령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세령을 보더니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몽둥이를 쥐어잡았죠. 아니, 당신, 그 한성그룹 회장 아니야? 세령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전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늦었지만 꼭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남자가 멍한 표정으로 세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화려한 회장이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가 힘없이 몽둥이를 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나, 죽을 때까지 원망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늙어서 직접 찾아오면 내가 뭐가 됩니까? 세령이 남자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망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상은 다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남자가 세령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됐어. 나도 이제 이 바다에서 먹고 살만해. 그냥 당신 얼굴 보니까 맺혔던 게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세령은 그날 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앉아 민우와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끝까지 밀려왔다 하얗게 사라졌죠. 세령이 먼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나 오늘 사실 진짜 무서웠어. 근데 그분이 내 사과를 들어주니까 마음속 응어리가 툭 터지는 기분이야. 민우가 소주잔을 깨끗이 비우며 대답했죠. 용서라는 게 원래 그래.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힘든 일이지. 당신 오늘 정말 멋있었어. 세령이 민우의 어깨에 기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학교 애들도 보고 싶고 당신이 만들어준 정원 꽃들도 보고 싶어. 민우가 세령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배 타러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제주도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세령은 갑판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온통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그 색깔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죠. 민우가 뒤에서 세령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세령이 민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기도했어. 민우가 세령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망가진 집도 내 마음도 다 고쳐졌으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배가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보았죠. 그것은 10년 전 영안실의 차가운 정막과는 전혀 다른 충만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제주항에 도착해 캠핑카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이나 익숙하고 다정했습니다. 집 앞 정원에는 민우가 심어놓은 야생화들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세령이 캠핑카에서 내려 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진짜 우리 집 냄새다. 민우가 짐을 내리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씻고 푹 자자. 내일은 또 학교 애들 뒤치다꺼리해야 하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온기가 가득했죠. 세령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장 낮은 곳을 헤매던 시간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 있었어요. 민우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여행의 마지막 건배야. 두 사람은 찻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함께 맞이할 내일의 희망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제주의 바다가 마당 끝까지 밀려올 듯 일렁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세령의 검은 머리칼 위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죠. 노년의 세령은 정원 벤치에 앉아 민우가 정성껏 가꾼 수국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낡은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세령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세령이 민우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가냘픈 손을 포개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저기 멀리서 달려오는 애들 유진이네 맞죠? 목소리가 꼭 작년 이맘때 들리던 거랑 똑같네요. 민우가 도면에서 눈을 떼고 멀리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우리 손주 녀석들 목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걸 보니 유진이가 다 왔나 보구먼. 당신 귀는 여전히 밝아요. 잠시 후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어린아이들이 세령의 품으로 앞다투어 안겼습니다. 세령은 아이들의 보드라운 살결과 향기로운 땀 냄새를 느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죠. 유진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오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빠, 애들이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본다고 난리를 쳐서 어찌나 서둘렀는지 몰라요. 세령이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딸 유진을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유진아, 너도 이제 그룹 회장님 소리 듣는 몸인데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오면 어떡해? 비서들은 다 어디 두고 왔니? 유진이 짐을 평상 위에 내려놓으며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서나 회장이지 여기 오면 그냥 엄마 딸이잖아요. 아빠, 이건 아빠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서울 유명한 집 약과예요. 민우가 약과 봉지를 소중하게 받아들며 유진의 어깨를 기특하게 두드렸어요. 고맙다. 우리 딸이 이제 회사를 나보다 더 잘 운영한다며? 이사진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소문이 다 났더라. 세령이 유진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며 나란히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유진아, 내가 예전에 입버릇처럼 말했지? 권력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말이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경청했죠.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협력업체 자녀들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엄마가 하셨던 약속들 제가 다 지킬게요. 세령은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함과 대견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는 세령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 근처 해안 산책로로 천천히 향했어요. 무릎이 조금 약해진 세령을 위해 민우가 집안의 모든 문턱을 없애고 직접 흙을 다져 만든 사랑의 길이었죠. 세령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민우의 든든한 손을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나 이 길 걸을 때마다 당신 마음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고마워요. 민우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걷기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한 법이지. 우리가 같이 지은 이 집에서 당신이 제일 행복해야 하는 거니까요. 산책로 끝에서 두 사람은 10년 전 처음 만났던 영안실 부지에 새로 세워진 공원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차갑고 적막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의 숲이 되어 있었죠. 세령이 공원 중앙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놓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우 씨, 나 가끔 혼자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내가 그 차가운 관 속에 숨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 하고요. 민우가 세령의 옆에 서서 서서히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죠. 아마 우리는 평생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겠지. 당신은 저 높은 성벽 안에서 고독하게, 나는 지하 영안실에서 어둡게 말이야. 세령이 고개를 돌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민우의 깊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그 어둠 속에서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따뜻한 햇살로 채워졌어요. 민우가 세령의 주름진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어요. 아니야, 세령아. 사실은 당신이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거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영안실 귀신으로 살았을 게 뻔하니까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제주도의 붉은 노을이 축복의 가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밤을 준비했죠. 집으로 돌아온 세령은 거실 창가에 앉아 민우가 정성껏 타준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영안실 당직실에서 처음 마셨던 그 달고 뜨거웠던 커피와 신기하게도 똑같은 맛이었어요. 세령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 노트라는 제목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빼곡하고 정갈하게 적혀 있었죠. 세령이 마지막 빈 페이지에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문장 하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당신의 진심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세령의 어깨를 넓은 팔로 감싸 안으며 그 문장을 함께 읽었어요. 참 멋진 말이네. 우리 내일은 학교 졸업생들이 이번에 새로 지은 집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요? 세령이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기분 좋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품는 집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네요. 밤이 깊어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세령은 민우의 온기가 느껴지는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에 빛나는 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낮은 땅을 밟았던 여회장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목수의 대서사시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인생 노트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영원히 바래지 않을 희망의 빛을 내뿜었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제주의 푸른 밤 속에 아름답고 따뜻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령은 꿈속에서 다시 그날의 영안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서운 곳이 아니었죠. 관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니까요. 민우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세령은 곁에서 곤히 잠든 민우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세령은 민우의 이불을 매만져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령은 다시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먹을 맛있는 아침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세령의 인생 노트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기록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 짓는 집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마당의 수국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제주의 바람은 두 사람의 지붕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추락이 사실은 가장 낮은 곳의 축복이었음을 세령은 이제 온 마음으로 알고 있었죠. 민우가 잠결에 세령의 손을 더 세게 쥐어왔습니다. 세령은 그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완전한 평화 속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해는 어김없이 밝아왔고 두 사람의 집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령과 민우가 10년 동안 지어 올린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은 서로의 북극성이 되어 드디어 안식처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 하나하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세령의 인생 노트는 이제 전설이 되어 누군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다시금 펼쳐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도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제주의 푸른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세령은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리며 창밖을 보았어요. 민우가 어느새 일어나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고 있었죠. 세령이 문을 열고 나가 민우의 등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민우 씨, 아침 먹게 들어와요. 오늘 국은 당신 좋아하는 북어국 끓였어요. 민우가 허리를 펴고 세령을 보며 땀을 닦았죠. 알았어요. 이것만 마저 뽑고 들어갈게요. 당신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세령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고예요. 어제 당신 손잡고 자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제주도의 맑은 아침 공기 속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매일 써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라는 이름의 인생 노트였죠. 세령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어요.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민우가 마당 일을 마치고 들어와 세령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죠. 맛있는 냄새 나네. 우리 세령이 요리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요. 세령이 장난스럽게 민우를 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얼른 손부터 씻고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오늘도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듯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두 사람의 식탁 위에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 노트의 다음 페이지는 또 어떤 기쁨으로 채워질지 세령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축복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세령과 민우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이 섬의 바람과 함께 흐를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왕관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삶의 온기를 찾아낸 오세령 회장과 강민우 교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영안실의 관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있던 서로의 마음을 녹여내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외롭게 버텼던 여자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지하를 지켰던 남자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어 올린 집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을 품는 희망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절벽 아래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추락은 아니라는 것,
그곳에서 내미는 누군가의 투박한 손길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차가운 빗속에서 믹스커피 한 잔의 온기를 건네줄 소중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